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모든 주요 금융사의 복도에는 똑같은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산타랠리가 찾아올까요? 유수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 대부분은 현재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2026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말이죠. 단기적인 흐름은 좋아 보이지만 저는 우리가 화려한 축제 분위기 너머를 보길 원합니다. 시장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독특한 투자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통했던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이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점점 더 쓸모가 없어지고 있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공짜 돈 시대의 종말입니다. 제로 금리에 가깝던 세상에서 이제는 금리가 5에서 6%에 달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러한 변화는 인공지능 혁명의 폭발적인 성장과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훨씬 높아진 차입 비용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을 2000년의 악명 높은 닷컴 버블과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90년대에 수익 없던 스타트업들과 달리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막대한 현금 흐름을 실제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앞으로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패시브 투자의 부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자본이 극소수의 선두 기업들에게만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은 시장 구조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뉴스 하나만 터져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기계적인 대규모 매도세가 촉발될 수 있으니까요.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과 베트남을 보면 놀라운 기회가 보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과 빠르게 진화하는 로봇 공학 분야에서 말이죠. 이 지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의 중추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치열한 지정학적 기술 분쟁의 포화 속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계속되는 패권 다툼은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 통제와 급변하는 무역 동맹이라는 복잡한 지뢰밭을 건너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가계 부채의 압박과 여러 국가에서 식어가고 있는 부동산 부문의 도살인 잠재적 위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대규모 시장 조정 전에 나타나는 미세한 경고 신호를 포착하는 날카로운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결정적인 위험 신호 중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실적은 건전해 보일지라도 말이죠. 또한 신용 스프레드를 주시해야 합니다. 스프레드가 갑자기 벌어진다면 주식시장이 반응하기 훨씬 전에 이미 채권 시장이 시스템의 위험을 감지했다는 뜻이니까요. 유행을 쫓기보다는 진정으로 뚫을 수 없는 깊고 탄탄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장에 걸쳐 저는 여러분이 이 험난한 새로운 환경에서도 번영할 수 있는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우리가 90년대 후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흔한 통념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2000년 당시 시장은 그저 비전과 그럴듯한 웹사이트만 가진 기업들에 대한 맹목적인 투기로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현재로 돌려보면 지금은 정교한 인공지능 생태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우리 세계 경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기업 실적의 질, 그리고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구축되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압도적인 규모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 속의 유령, 즉 자본 비용의 급격한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성장 시대에 막을 내리게 했으니까요. 지난 10년 넘게 투자자들은 초저금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평범한 기업들도 싼 이자로 빚을 내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죠. 이제 2026년을 앞둔 지금 기준은 바뀌었고 자본은 제값을 찾았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가혹한 적자 생존의 법칙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끝없는 벤처 투자금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엔진을 돌릴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서 새해의 첫 번째 핵심 지표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잉여 현금 흐름의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기업의 산소라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외부 금융 환경이 척박하고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 스스로 현금을 만드는 기업은 왕이 되지만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은 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격차를 벌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들이 이자를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 더미 위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막대한 이자를 내기는커녕 이 거인들은 오히려 이자를 받으며 선두와 후발주자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역사상 전례 없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들어내며 소수의 기술 권력자들에게 힘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은 고유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시장 전체의 운명이 단 몇몇 거대 기업의 실적에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시적으로라도 흔들린다면 그 충격은 전 세계 모든 퇴직연금 계좌와 인덱스 펀드에 즉각적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6년 초의 변동성 속에서 자산을 지키려는 분들에게는 패시브 펀드의 함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패시브 펀드는 가치가 아닌 규모에 따라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는 비싼 주식을 가치와 상관없이 더 비싸게 만드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죠. 좋을 때는 연구기관처럼 계속 돌아갈 것 같지만 흐름이 바뀌는 순간 파괴적인 하락의 소용돌이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토대에 생긴 균열을 봐야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물류 시스템 내부에 쌓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압력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대차대조표와 금리를 넘어서 우리는 현세대 투자자들이 목격한 것 중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지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이제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새로운 석유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칩에 대한 통제권은 2026년 글로벌 권력의 궁극적인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같은 나라를 매우 독특하고도 중대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핵심 용광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 더 빠른 데이터 처리를 요구함에 따라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기업들이 제조 시설을 다변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혜택을 입으며 중요한 제2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산업 회랑을 만들고 지역 전반에 걸쳐 인프라와 첨단 조립 공장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불러오고 있죠. 하지만 공급망의 핵심 고리가 된다는 건 수출 금지 조치나 양측의 정치적 제재에 갑자기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부의 도전 과제도 직시해야 합니다. 가령 한국의 노동 인구 감소는 중공업 분야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죠. 부동산 PF의 망령과 늘어나는 가계 부채는 마치 어둡고 무거운 먹구름처럼 우리 경제 위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의 경제적 압박은 글로벌 흐름이 꺾이기 시작할 때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 분야라도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요 경고 신호를 주시해야 합니다. 바로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자본 지출, 즉 캡엑스입니다. 2026년이 되면 시장은 AI에 돈을 얼마나 쓰냐고 묻는 것을 멈추고 실제 투자 수익률은 얼마냐고 따져 묻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메타나 구글 같은 거인들이 하드웨어 주문을 줄이기 시작하면 반도체 산업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신규 칩 구매를 멈추고 기존 AI 도구로 수익을 내려고 시도하는 일종의 소화기 징후를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 신호는 신용 스프레드의 움직임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보유할 때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나타내죠. 회사채 수익률과 안전한 국채 수익률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소위 스마트머니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채권 시장은 시스템의 스트레스에 훨씬 민감해서 주식시장이 눈치채기 몇 달 전부터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한다는 건 기업들이 고금리 환경에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연장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2026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무조건적인 성장에서 무엇보다 회복력과 재무 안정성으로 초점을 옮겨야만 합니다. 이제 거시 경제 신호를 확인했으니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특징으로 눈을 돌려봐야겠습니다. 2026년이라는 일촉즉발의 세계에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은 진지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경제적 해자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경쟁의 파도에 수익이 깎여나가지 않도록 기업을 보호해주는 구조적인 이점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보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해자는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모든 사용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메타가 아주 전형적인 예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회적 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신규 진입자가 이를 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봐야 할 해자는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이는 고객이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강력한 중력을 만들어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기업이 엑셀이나 팀즈를 그만두고 다른 걸 쓰려면 시간과 교육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비즈니스가 생태계에 깊이 통합되면 수십 년간 충성 고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 해자는 무형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특허, 특화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의 힘이 포함되죠.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단순히 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만 개발자가 수년간 공들여 배우고 마스터한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있죠. 경쟁자가 더 빠른 칩을 만들 수는 있어도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둘러싼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인재풀은 쉽게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계층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해서 자금력이 빵빵한 경쟁자라도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힘들게 만듭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해자는 비용 우위입니다. 작은 기업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가 원동력이죠. 아마존의 AWS를 보세요. 순전히 물리적인 규모만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의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가격을 낮추면서도 스타트업이라면 파산할 수준의 마진을 여유롭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2026년의 세상에서 이 네 가지 해자는 진짜 승자와 일시적인 유행을 가려내는 우리의 핵심 필터가 될 것입니다. AI가 기본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범용화할수록 이러한 구조적 이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귀하고 소중해질 테니까요. 기업이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복제되지 않도록 지켜줄 요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시장이 다시 요동치기 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런 요새 같은 기업을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강점을 이해하는 건 전투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흐름이 언제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2026년을 항해하면서 우리는 빅테크의 적신호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조작될 수 있는 회계상 이익과 조직의 진정한 생명줄인 실제 현금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가올 해에는 AI를 위한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이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두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3분기 연속으로 줄어든다면 AI에 대한 열광이 현실을 앞서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두 번째 경고음은 신용 스프레드의 갑작스런 확대입니다. 이는 시스템 위험을 알리는 시장의 조기 경보기 역할을 하죠. 신용 스프레드는 기업이 정부보다 더 지불해야 하는 추가 이자를 뜻하는데, 대출해주는 쪽이 민간 부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역사적으로 채권 시장은 스마트 머니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식 시세판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금융 시스템의 균열을 감지해내죠. 이 스프레드가 치솟는다는 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 막히고 있어서 기업들이 숨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포착함으로써 남들이 폭풍이 온 줄도 모를 때 여러분은 자본을 더 안전한 항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2026년 전략의 핵심입니다. 투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방어적인 성장을 우선시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 유명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100% 다 걸고 싶으시겠지만 지금처럼 쏠림 현상으로 인한 하락 위험이 역대 최고치였던 적은 없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제 히든 챔피언을 찾기 시작했어요. AI 시대에 꼭 필요한 도구와 부품을 공급하는 알짜배기 2선급 기업들 말이죠. 디지털 골드러시에서 삽을 파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진입 장벽을 갖췄으면서도 주가는 훨씬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죠. 우리는 또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성장하는 기술주나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말이죠. 2026년을 위한 리밸런싱은 단순히 한 가지 결과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죠.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건 더 이상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무기죠. 피할 수 없는 조정장이 닥쳤을 때 현금은 훌륭한 기업들을 박앤세일 가격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2026년 여러분의 자산의 가장 큰 위협은 시장 붕괴가 아닙니다. 바로 고점에서 감정적으로 매수하게 만드는 포모 증후군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구체적인 산업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글로벌 AI 하드웨어 공급망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이죠. 전 세계가 GPU에 열광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이 공급하는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이 없으면 그 GPU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GPU를 초고속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HBM은 그 엔진이 필요한 데이터를 쏟아부어주는 거대한 연료 파이프인 셈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은 이 초고속 메모리 칩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수십 년간 적층 기술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범용 제품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은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드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의 결정체죠.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번영이 딱 하나의 산업 사이클에 묶여버리는 이른바 외발 자전거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로봇 산업으로 공격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과 AI 기술을 결합해서 말이죠. 단순한 산업용 팔에서 벗어나 복잡한 환경에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일손이 줄어드니까 물류부터 전문 의료 서비스까지 모든 걸 자동화해야 하거든요. 자, 이제 시선을 베트남으로 돌려보죠. 새로운 지정학적 시대에 세계의 공장 2.0으로 떠오른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섬유 산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자제품 조립과 반도체 테스트 분야로 빠르게 체질을 개선하고 있어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덕분에 베트남은 서구의 기술과 아시아의 거대한 제조 수요를 잇는 핵심 다리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기회는 바로 이 거대한 산업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와 물류 기업들에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는 새로운 스마트 시티와 첨단 산업 단지들이 탄생하고 있죠. 하지만 급성장에는 통증도 따르죠. 공장을 돌릴 전력 수요가 임계점에 달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큰 과제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베트남의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 투자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의 첨단 부품과 베트남의 조립 능력이 만나면 2026년 강력한 지역 경제 엔진이 될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라인에 투자한다는 건 디지털 AI 세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 하드웨어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빅테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재무제표가 깨끗하고 탄탄한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산업 특유의 사이클을 이용해서 언제 시장에 들어갈지 그 타이밍 잡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세계에서 타이밍은 생명입니다. 잔혹하지만 너무나도 뻔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2026년 시장을 정복하려면 칩 관련 주가는 실제 실적이 꺾이기 훨씬 전에 고점을 찍는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미래의 기대를 사고 파니까요. 우리는 아직 2026년 초에 살고 있어도 그들은 이미 2027년의 수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비용 따지지 않고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시기죠.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듯 이렇게 공격적으로 짓고 나면 반드시 주문이 뚝 끊기는 소화 국면이 찾아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하드웨어는 이제 충분하네. 이제 이걸로 돈 좀 벌어볼까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런 태세 전환이 일어나면 장비 제조사나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당장 실적 보고서가 아무리 완벽해도 말이죠. 주요 하드웨어 유통사들의 재고 수준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재고가 갑자기 쌓인다면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는 전형적인 신호죠. 또 하나 중요한 지표는 수주 출하 비율입니다. 새로 받은 주문과 실제로 배송해서 돈을 청구한 양을 비교하는 거죠. 이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수요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바로 수익 실현하고 현금으로 갈아탈 타이밍입니다. 한국 시장을 볼 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월별 수출 데이터를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테크 경제의 선행 지표거든요. 반도체랑 전자부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요. 베트남은 타이밍 신호가 좀 다릅니다. 제조업 분야에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 집행률을 보셔야 해요. FDI가 주춤하면 전체 경제도 식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셈이죠. 이런 기술적인 타이밍 신호에 우리의 경제적 해자 전략을 더하면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강력한 이중 방어막이 완성됩니다. 절대적인 저점을 잡거나 맨 꼭대기에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승 곡선의 가장 안전한 구간에 끝까지 머무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특정 기업과 사랑에 빠져버린 나머지 산업 전반의 기술적 신호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다가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2026년에는
산업 사이클이 섹터 전체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과감히 매도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사이클상의 잘못된 시점에 진입하면 포트폴리오에 심각한 단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8부에서는 패시브 펀드의 함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이 내년 사이클을 어떻게 증폭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이 왜 다르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려면 시장의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패시브 펀드의 함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년간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을 고르는 대신 수조 달러의 자금을 광범위한 인덱스 펀드와 ETF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패시브 펀드들은 기업의 건전성이나 실제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기업의 덩치가 이미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수하죠.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냅니다.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면 패시브 펀드는 기계적으로 더 많이 사들이게 되고 이는 주가를 더 높게 밀어 올립니다. 이런 관성이 산타랠리 기간에는 시장을 상승시키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간과하는 위험한 집중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2026년 현재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례 없는 수준이며 이는 전체 시스템을 위태로운 가분수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펀드로 유입되는 새로운 자금의 흐름이 둔화되거나 주요 기관이 매도를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 비로소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 펀드들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팔아치웁니다. 이로 인해 시장을 끌어올렸던 바로 그 메커니즘이 순식간에 시장을 급락시키는 플래시 크래시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를 매수한다는 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들에 더 큰 판돈을 거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함정을 피하려면 지수 내에서 가장 작은 기업과 가장 큰 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동일 가중 인덱스 펀드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이 전략은 거대 기술주 몇 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섹터 전반의 순환매가 일어날 때 훨씬 더 탄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핵심 방어책은 주요 벤치마크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는 높은 액티브 쉐어를 가진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문 매니저들이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현재 놓치고 있는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선별한 알짜배기 기업들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10년간의 패시브 독주가 끝나고 펀더멘털에 기반해 승자를 골라내는 능력이 다시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ETF의 리밸런싱 날짜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날은 수조 달러가 이동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하곤 하니까요. 이러한 기계적인 자금 흐름을 이해하면 자동화된 매도 공세의 희생양이 되기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가장 위험한 곳은 남들이 다 서 있는 곳입니다. 특히 그곳이 패시브 모멘텀으로 쌓아 올린 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중이 인덱스 주도주의 화려한 조명에 눈이 멀어 있을 때 그림자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9부에서는 신용 스프레드와 변동성 해지라는 보험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만큼 급격한 시장 체제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포트폴리오 보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주식과 채권을 60대 40으로 나누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가 예전만큼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양의 방향으로 바뀌어 두 자산군이 동시에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똑똑한 투자자들은 원자재나 시장의 혼란 속에서 수익을 내는 변동성 상품 같은 대체 해지 수단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성 ETF를 아주 적은 비중으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손실을 상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해지 수단을 단 한 번의 블랙스완 사태로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달 지불하는 소액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신용 스프레드 레이더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언제 방어적 해지 포지션을 늘려야 할지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니까요. 주식시장이 여전히 사상 최고가인데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면 보험료가 쌀 때 미리 보험을 사두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술적 해지를 넘어 2026년의 궁극적인 보호수단은 서로 다른 규제와 경제권에 걸친 지리적 분산 투자입니다. 미국, 한국, 그리고 베트남 같은 신흥 허브로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은 글로벌 충격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미국이 기술주 조정으로 고통받을 때 베트남은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죠. 우리는 멘탈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폭락장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공포 반응이니까요.
시장이 10%나 20% 하락했을 때 정확히 어떻게 행동할지 적어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26년에 필요한 규율이란 뉴스피드나 소셜미디어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대신 냉철한 논리와 데이터 신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주요 시장 조정 뒤에는 결국 더 높고 강력한 고점까지 회복하는 과정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모든 하락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자본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맑은 날에는 성장하고 피할 수 없는 겨울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부의 요새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면서 2026년 투자를 위한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모든 내용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경제적 해자, 사이클, 현금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라는 렌즈를 통해 모든 새로운 기회를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집중하고 규율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투자자는 세상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배운 지식을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2026년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체스 그랜드마스터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남들이 눈앞에 한 수만 볼 때 여러분은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은 포트폴리오의 해자 무결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이 진짜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경쟁자에게 100억 달러가 있다면 3년 안에 이 사업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을까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회계상 순이익보다 더 빠르게 혹은 나란히 성장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집중 투자 리스크를 점검하십시오. 특정 섹터나 테마가 전체 자산의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를 설정하십시오.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거나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 때 즉시 알 수 있도록 알림을 맞춰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장의 공포와 변동성을 기회로 삼기 위해 최소 10에서 15%의 전술적 현금을 비축해 두십시오. 2026년의 투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가장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제 막연한 행운에 기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철저한 펀더멘털 분석과 인내심이 최고의 무기가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실제하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혁명이 그랬듯 과열과 조정의 시기를 반드시 거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일 등락하는 주가창의 소음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HBM, 회랑에 주목함으로써 여러분은 물리적 AI 세계의 정중앙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패시브 펀드의 함정을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위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오늘 내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에 따라 지켜질 수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투자 전략을 기록하고 위험 대비책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폭락하여 공포에 휩싸일 때 깊게 숨을 고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2026년과 그 이후 복잡하지만 기회로 가득한 투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도구와 신호, 그리고 확실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친 시장을 함께 헤쳐나가며 여러분이 거둘 성공을 지켜볼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제시한 로드맵이 유익했다면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준들을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해보는 심층 분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은 늘 평온하며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이 선명하고 탄탄대로 이기를 기원합니다.